하얀 종이꽃. 박지영 단편소설. 살아생전 마주했던 하늘이 닫혔다. 뒤이어 들리는 둔탁한 망치질은 두 번 다시는 같은 생으로 같은 하늘을 마주할 수 없다는 최종 선고였다. 하늘이 닫히기 전 올려다 보았을 노인의 마지막 하늘은 어떠했을까? 대체 어떠했길래 온몸의 뼈마디란 뼈마디가 이토록 산산조각이 났단 말인가? 채 아물지 못한 노인의 상흔을 마주하고 있자니 괜스레 심장끝이 하렸다. 나는 책상 위에 있던 노인의 시체 검안서를 다시 살펴보았다. 추락과 자살에 나란히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보니 짐작했던 대로 다발성 손상에 의한 사망이었다. 그래서일까 시신을 닦는 내내 딸각딸각하는 소리가 유난히도 많이 났다. 이른이라는 나이에 어쩌다 무용고 사망자가 되어 아내와 함께 이토록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인지 부부가 그간 살아온 삶이 나는 궁금했다. 하지만 차갑게 식은 시신보다 더 차가운 서류 몇 장으로는 알 길이 없었다. 지금껏 죽음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숱한 죽음을 마주했다. 어느 것 하나 안타깝고 슬프지 않은 죽음은 없었다. 세월이 지나면 감정 또한 무뎌져 담담하게 죽음을 배웅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교만이었고 착각이었다. 특히 가족이 이때 시신 인수를 거부한 무용고 죽음을 대할 때면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진다. 기댈 가족이 아예 없는 죽음보다 기댈 가족이 있어 더욱더 외로운 죽음. 불현듯 찾아든 생각이 점점 깊어지자 누군가가 내 어깨를 가볍게 쳤다. 함께 일하는 은찬이었다. 실장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세요? 실습생들 기다리는데. 넋을 놓고 있는 내게 은찬은 재촉의 눈길을 보냈다. 그제야 작업해야 할 나무관 하나가 마저 들어와 있음을 알았다. 바로 고인의 아내가 누울 관이었다. 나는 길쭉하게 잘린 한지를 한 장 집어들고는 실습생들을 바라보았다. 참가한 3명의 남녀 모두 나이만으로는 어여쁜 꽃다운 청춘들이었다. 하얀 가운에 라텍스 장갑을 낀 그들의 두 눈동자가 별처럼 반짝였다. 조금 전에도 봤듯이 무용고로 돌아가신 분이라 시신 아래에 까는 이불인 지호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 아래쪽에 요를 대신해서 한지를 깔아요. 내가 설명을 하자 실습생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받아 적었다. 은찬이가 바닥을 더 꼼꼼하게 신경 쓰는 사이 나는 한지로 종이꽃을 만들었다. 종이를 구겨 풍성하게 모양을 만든 꽃을 관 속에 차곡차곡 넣었다. 그렇게 채워진 하얀 종이꽃으로 인해 휑하기만 했던 관이 그런대로 포근해 보였다. 무용고 사망자가 아니었다면 하얀 종이꽃이 아닌 평소 고인이 좋아했던 아름다운 생화로 채워졌을 터 괜스레 코끝이 찡해졌다. 종이의 바스락거림이 잦아들자 은찬은 정면에 있던 냉동고 앞으로 가서 실습생들을 불렀다. 실습생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자리를 잡고 섰다. 은찬은 서류를 넘기며 냉동고 앞에 붙여진 인적 사항을 꼼꼼히 확인했다. 모든 확인이 끝나자 냉동고에
문이 열렸다. 냉동고 안에 모여있던 냉기가 밖으로 쏟아지자 나도 모르게 미간 사이가 좁아졌다. 그도 그럴 것이 행정상의 절차로 인해 2달 넘게 안치실 냉동고에 방치되어 있었다. 사정이 이러니 3일장을 치르는 고인들과는 분명 다른 한기를 가졌을 터 밖으로 나온 시신은 염습을 시작할 철판 위로 옮겨졌다. 고인의 얼굴을 감싸고 있던 천을 조심스레 걷어내는 동안 발 아래쪽에 있던 은찬과 실습생은 입고 있던 종이 옷인 수세복을 천천히 벗겨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어느 정도 살점이 드러나자 그들은 향과 알코올을 섞어 만든 물로 고인을 발부터 천천히 닦아냈다. 그 사이 나는 고인의 입을 벌려 안면이 뒤틀리지 않게 넣어두었던 솜을 핀셋으로 끄집어냈다. 남김없이 끄집어낸 자리에는 새로운 탈지면으로 꽉꽉 채워 넣었다. 그리고는 고인의 얼굴을 정성스레 닦아냈다. 얼굴에 묻은 수분이 적당히 날아가자 나는 화장품 가방을 집어들었다. 무연고 사망자라 이런 과정은 생략해도 괜찮으나 꼭 해드리고 싶었다. 외롭게 떠나는 길, 초라하게 보내드리고 싶지는 않았다. 이런 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고인에게 위로로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다. 메이크업까지 해드리게요? 고인의 손을 닦던 은찬이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잔터를 정리하고 갈색빛이 도는 펜슬로 눈썹을 한 올 한 올 결따라 마음을 다해 그렸다. 눈썹에서 시작된 화장은 붉은 립스틱을 입술에 바르는 것으로 끝이 났다. 숨죽여 지켜보던 실습생 하나가 감탄을 터뜨렸다. 와, 진짜 고우세요. 무심결에 내뱉은 자신의 목소리에 놀란 실습생은 입술을 말아 넣었다. 나는 그녀가 민망하지 않게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풀어놓으면 정신없이 흐르는 것이 시간이라고 했던가. 고인의 몸을 닦아내던 은찬이 허리를 쭉 펴서 한껏 늘렸다. 이 과정이 끝나면 보통 수의를 입히잖아요. 하지만 무용고로 돌아가신 분은 수의를 준비해줄 가족이 없다 보니 잠깐만. 몸을 돌린 은찬은 잠시 말을 끊었다 다시 이어갔다. 여기 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옷인 수세복만 입혀요. 은찬은 들고 있던 수세복을 앞으로 내밀었다. 순간 묘한 정적이 흘렀다. 고인이라면 응당 입어야 할 수의가 없다는 말에 실습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곧 그들의 당혹감은 안타까움으로 바뀌었다. 생각해보라. 종이로 만든 옷 한 벌만 입고 저승으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쓸쓸한 일인가. 나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는 그들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다.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마지막까지 고인을 위해 정성을 다합시다. 그것이 외롭게 돌아가신 두 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위로와 배려가 아닐까 합니다. 나의 한마디에 실습생들의 눈동자에 비로소 빛이 찾아들었다.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온 정성을 다해 고인에게 옷을 입혔다. 하나라도 빠뜨린 것이 없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그들의 이마에는 어느새 굵은 땀방울이 맺혔다. 마침 버석대는 소리 사이로 노크가 들렸다. 윤 실장님, 잠시만 저 좀 보시죠. 문을 연 이는 장례식장 사무장인 박종필이었다.
나는 밖으로 나서기 전에 뒤를 돌아 은찬을 바라보았다. 이제 소려만 하면 끝나지? 나의 물음에 은찬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렴은 모든 준비를 마친 고인을 관 안에 눕히기 전 배나 명주로 만들어진 실로 묶는 과정을 말한다. 그래도 걱정스러움에 내가 머뭇거리자 그는 웃음을 보였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저희가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 놓을게요. 듬직한 은찬의 모습에 나는 무슨 일이 생기면 곧장 전화하라고 한 후 서둘러 복도로 나갔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어요? 나의 목소리에 뒤돌아서 있던 박 사무장이 몸을 돌렸다. 아, 다른 게 아니라 저기 누가 좀 찾아오셨는데 고인이신 두 분을 잘 아신다고. 박 사무장의 눈길을 따라 나의 시선도 앞을 향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노인이 보였다. 백발의 머리와 불편한 몸에서 이곳까지 얼마나 힘들어온 길인지 느껴졌다. 나는 서둘러 노파의 곁으로 뛰다시피 걸었다. 박 사무장도 그런 내 뒤를 따라 뛰었다. 노파와의 거리가 적당히 가까워지자 내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나의 인사에 노파는 힘주어 허리를 꼿꼿하게 폈다. 저를 찾으셨다고 하던데 여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의 물음에 노파는 마른 입술을 연신 훑어내렸다. 극해 울 집에 오는 요양보호사 선상이. 차오르는 숨에 노파의 말이 잠시 끊겼다. 다시 말을 이어가기에 앞서 동그랗게 입술을 모아 내쉬는 숨결에서 단내가 났다. 말을 하다만 노파가 곁눈질로 박 사무장을 힐끗거렸다. 아무래도 여자인 나보다 남자인 박 사무장이 더 신경 쓰였던 모양이었다. 그제야 노파가 보내는 곁눈질을 알아챈 그가 멋쩍은 웃음을 보이며 뒤통수를 긁적였다. 그럼 편히 말씀들 나누세요. 박 사무장은 노파를 향해 서너 번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복도를 따라 사라졌다. 나는 아무래도 복도에서 나눌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노파와 함께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다른 고인들의 출상이 모두 나간 늦은 시간대라 사무실도 조용했다. 따뜻한 생강차는 괜찮으세요? 내사 아무거나 줘도 괜한데. 노파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생수 반 통을 커피포트에 붓고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생강청 병을 들어 뚜껑을 열었다. 생강과 꿀이 잘 버무려져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향이 올라왔다. 나는 생강청을 한 숟갈 덜어내 머그잔에 넣고는 끓는 물을 부어 그것이 잘 녹도록 천천히 저었다. 컵이 많이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나는 머그잔의 손잡이를 노파의 앞쪽으로 돌려놓았다. 그러자 노파는 찻잔에 두 손을 조심스레 가져다 댔다. 나는 들고 있던 찻숟가락을 내밀었다. 찻숟가락을 건네받은 노파는 잔을 몇 번이나 휘젓고는 천천히 입에 가져다 댔다. 알싸하게 스며드는 생강향이 짙어질 무렵 노파가 말문을 뗐다. 내가 저 양반들 절이 되어갖고 마음이 억수로 아프대. 참말로 법 없이도 살 착한 양반들이었다 카이. 부부 금실은 또 얼마나 좋았다고. 세상 떠난 거 알고 이래저래 이웃에 시켜갖고 알아보이. 가족이 없어가 장례도 바로 치를 수 없다고 카더만.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맴이 아프던동. 내가 요래 몸이 많이 불편하이 댕기던 교회도 못 가고
그저 저 양반들 좋은 곳에 가라고 방구석에서 열심히 기도만 했다 아이가. 극하다 좀 전에 울 집에 오는 요양보호 선상이 전화가 왔다 카이. 선상이 우찌 알고 두 양반 상녀가 오늘 나간다 카더만 극해서 요래 와봤다 아이가. 가족 없이 떠나는 부부 저승길에 내가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 요래 왔는기라. 그나저나 저리 불쌍여가 어쩐단 말이고 어이. 단식하는 노파의 눈 한 자리가 촉촉이 젖어들었다. 그 모습에 나 또한 눈가가 붉어졌다. 노파는 들고 있던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냈다. 갑자기 치받아 오르는 서러움에 목이 메는지 몇 번이고 더 장기침을 내뱉었다. 이럴 때 무용고 사망자를 위한 빈소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떠나는 이에게도 또 남아있는 이에게도 조금은 위로가 되었을 텐데. 나는 노파를 통해 고인이 된 부부의 사연을 좀 더 들을 수 있었다. 부부에게도 가족이 있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두 사람이 재혼하면서 친인척과 모든 인연이 끊겼다. 남편 쪽의 자녀는 오래전에 죽었고 아내 쪽은 자식이 없었다. 한마디로 이들 부부를 기억하는 사람은 바로 앞에 앉아있는 노파가 전부인 듯 보였다. 원체 조용한 양반들이라 밖에도 잘 안 돌아댕겼다 카이. 가뜩이나 도시에 살아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 아이가. 부부가 죽고 난 다음에 경찰이 와가 그때 동네 사람들이 죄다 알았다 카이. 나야 바로 옆집에 살았으니깐 자주 인사나 했지. 극하다 세월이 지나면서 쯤에 친해진깐 뭐가 생기면 서로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대. 내가 저 양반들보다 나이가 많다 보이 부부가 친누이처럼 그리 대해주더라 카이. 아무튼 말이다. 막하다 어렵사리 사는 처지라. 극해도 내는 이런저런 내 사정을 이야기해도 죽은 부부는 속에 있는 말은 잘 안 꺼내대. 살아온 이야기도 안 하고 가끔 울집에 오는 요양보호 선상이 어디서 듣고 왔는동 저 집 이야기를 하길래 뭐 그런갑다 했대. 대놓고 물어보기도 그렇다 아이가.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한날은 사는 게 하도 안쓰러워가 내가 저 집 바깥 양반 모르게 동성한테 동해 한번 가보라 했대. 와 동해 가면 나눠주는 게 많다 아이가. 극해 또만은 웃으면서 극하대. 그런데 가면 이름강 가족들강 캐묻는 게 많아가 싫다 하더라고. 극하길래 말 못할 사연이 참 많은갑다 했지. 그기 다라. 넋두리 하듯 말을 이어가는 노파가 적당히 식은 머그잔을 들어 들이켰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선 나는 다시 데워진 커피포트를 가져와 노파의 빈잔을 가득 채웠다. 그럼 고인께서는 어쩌다가 높은 곳에서, 아니 어쩌다 두 분이 한날 한시에. 나의 궁금증에 노파는 배부 아래에 있던 깊은 숨을 한 차례 크게 내쉬었다. 좁은 목구멍을 통과해 올라오는 숨은 휘파람처럼 거칠었다. 그것은 지금의 이야기보다 더 안쓰럽고 안타깝다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그로부터 노파의 침묵은 생각보다 길었다. 침묵이 점점 무거워질 즈음 뭔가 결심이 선 듯 노파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기 말이다. 죽은 사람을 이래 앞에 두고 말해도 될란동 모르겠대. 한 10년쯤부터 동상이 치매가 와가 똥인동 된장인동 몰랐다 카이. 그 곱던 사람이 희한하게 변하더라고. 어느 날부터 남편 얼굴도 몰라보고 집도 못 찾아오고 한날은 오줌을 한 나라이를 받아가 거기다가 옷을 아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한다고 말이다. 이뿐만이 아닌기라. 시간이 지나면서 괴한해지기는커녕 상태가 더 심각해지는기라. 극하다가 집에 불도 났다 아이가.
사정이 이러니까 집주인이 신고를 했는동 동사무소서 공무원이 나와가 요양병원에 보내라고 극하대. 근데 내 같으면 좋다고 보냈을 낀데 조직 바꾼 양반은 절대로 안 보낸다고 카대. 공무원이 가고 난 다음 날부터 경비일도 그만두고 어딜 가도 마누라 손을 꼭 붙들고 댕기더라고. 알라 대하듯이 참말로 아픈 동생한테는 잘했대. 어디 저런 남편이 세상 천지에 있겠노. 극하다마 멀쩡한 사람이 중울병에 걸린 기라. 잠시 머그잔을 들어 입술을 적신 노파의 말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흡사 라디오 드라마를 한편 듣는 것처럼 나의 머릿속에 고스란히 그려졌다. 비록 치매였지만 노인에게 있어 아내를 사랑하는데 치매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번 시작된 불행은 그런 부부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내가 아닌 남편에게 몹쓸 병이 찾아든 것이었다. 췌장암 말기였다.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던 날 그는 분명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것이다. 깜깜하게 변해버린 어두운 하늘을. 이제야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올려다본 하늘이 저에게도 보이는 것 같아요. 나는 나도 모르게 마음속의 말을 밖으로 내뱉었다. 혼잣말의 속뜻을 알리 없는 노파는 귀를 쫑긋 세워 앞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고인의 그때 마음은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자신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혼자 남을 아내가 더욱 두려웠을 터. 그래서 아내의 시신이 좀 더 빨리 발견될 수 있도록 그런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나온 쪽지에는 아내의 시신이 있는 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로 인해 다른 무용고 사망자보다 행정적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었다. 노파의 말로는 아내의 시신 머리맡에는 장례식에 보태라며 100만 원이 든 흰 봉투와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유서가 함께 놓여 있었다고 했다. 깨끗하게 집과 주변을 정리한 것은 물론 키우던 화초들은 뿌리째 뽑아 쓰레기 봉투에 담아둔 채였다고 노파는 그때를 떠올렸다. 모든 상황을 볼 때 고인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죽음을 준비했던 모양이었다.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심지어 그것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선택임에도 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내와 함께 죽는 일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기들은 필요 없다고 내 인대에 밥통이고 뭐고 자꾸 갖다 주더라고. 수락하면서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 긴데 아이고 나이 들면 버뜩 죽어야 한다는 말이 참말로 맞는 기라. 그게 그런 줄도 모르고 내는 좋다고 받았으니깐 그 양반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겠노 말이다. 때늦은 자책감에 노파는 가슴팍을 두드렸다. 두드리는 소리는 곧 울림이 되어 내 마음에도 아프게 와닿았다. 노파는 소파에 잠시 놓아두었던 검은 봉지를 집어들어 안을 이리저리 뒤졌다. 그리고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나에게 내밀었다. 나는 노파에게서 받은 사진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고인이 된 부부가 살아생전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집주인이 부부의 방을 정리할 때 노파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장 챙겨놓은 것이라 했다. 사진 속 부부는 카메라를 응시한 채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뒤에 있던 캐비닛을 열고 액자 하나를 꺼내 사진을 넣었다. 영정사진 하나 없이 그들을 배웅할 뻔했는데 노파의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비록 외로운 삶이었지만
기억해주는 이가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어느 책에서 보았던 글귀가 떠올랐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기억해주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사라짐이 아니라고. 노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던 그때 은찬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실장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운구차도 방금 도착했어요. 은찬의 보고에 눈짓을 보내고는 노파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나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노파를 입구 쪽 의자에 앉혔다. 그 사이 관을 실은 운구용 수레바퀴 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렸다. 긴 복도를 따라 부부의 관이 두어 달 만에 밖으로 나왔다. 운구하는 도중에도 노인의 관 속에서는 딸깍딸깍 뼈 부딪히는 소리가 일정하게 났다. 마치 아내에게 길을 잃지 말고 자신을 잘 따라오라는 음성처럼. 미리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노파가 부부의 관을 보자 흐느꼈다. 텅 빈 로비가 노파의 서글픈 울음으로 가득 들어찼다. 관이 입구에 도착하자 노파는 의자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꼭 움켜쥐고 고개를 숙여 예를 취했다. 잘 가그레이. 정신 바짝 차리가. 남편 잘 따라가 그레이. 거기 가서는 여거 있을 때 멘치로 외로워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그레이. 커서 잘 지내다가 내 강도 만나제 이 동상아. 참말로 잘 가그레이. 복받쳐 올라오는 감정에 노파의 흐느낌은 곧 통곡이 되었다. 노파의 애끓는 통곡에 관을 나르던 인부들 역시도 잠시 고개를 숙여 고인에게 예를 갖추었다. 얼마나 더 많은 슬픔을 마주해야 죽음 앞에서 좀 더 담담해질 수 있을까. 심장 끝이 아파왔다. 부부의 관을 운구차에 실은 후에 나는 노파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그리고는 두 분을 잘 배웅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노파의 거친 손을 꽉 잡았다. 그런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던 은찬이 물었다. 화장장까지 가실 거죠? 응, 일 끝났으니까 실습생들 퇴근시키고 너도 퇴근해. 난 거기서 바로 퇴근할게. 참, 가는 길에 어르신 댁까지 좀 모셔드려. 부탁할게. 나의 말에 은찬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비상 깜박이를 넣은 내 차가 앞서 출발하자 운구차도 비로소 뒤따랐다. 노파로부터 사연을 전해 들은 탓일까. 보조 좌석에 있는 사진 속 부부가 마치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들처럼 느껴졌다. 거리에는 한껏 물오른 벚꽃들이 이른 꽃망울을 터뜨렸다. 아직 겨울처럼 추운데 계절은 어느새 봄이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꽃망울이었던 꽃들은 세상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꽃으로 피어날 테지. 여전히 시간은 아무 일 없듯 흘러가고 나 역시도 아무 일 없듯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테지. 운구차에서 내리는 부부의 관을 마중 나온 사람들은 화장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었다. 직원들은 자동 운구 수레에 관을 실어 복도를 따라 걸었다. 복도를 지나며 마주치는 평범한 유족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나는 직원에게 서류를 확인시키고 화장로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때마침 얇은 벽 뒤로 유골함을 받아든 유족들의 곡소리가 터졌다. 서글픈 그들의 울음에 나의 마음도 경건해졌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전광판에 부부의 화장을 알리는 붉은 글씨가 떴다.
나는 전광판을 한 차례 올려다보고는 다시 몸을 벽에다 기댔다. 옆 유족 대기실에서 들리던 통곡이 점점 멀어지자 그제야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옆에 놔두었던 액자를 집어들었다. 카메라를 보며 활짝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은 다시금 봐도 행복해 보였다.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한 번은 그 누구보다 화려하게 피었을 사람들이었다. 그렇기에 결코 그들의 죽음은 쉽게 잊혀서는 안 된다. 윤 실장, 끝났어. 피곤하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말이야. 나를 깨운 이는 화장장 직원인 안 씨였다. 그의 목소리에 나는 감고 있던 두 눈을 떴다. 무용고 사망자가 있을 때마다 화장장까지 배웅하는 내가 안 씨는 안쓰러웠던 모양이다. 아, 아저씨, 고생 많으셨어요. 나는 미리 준비해온 바카스를 꺼내 안 씨에게 내밀었다. 그는 목이 탔는지 받아둔 바카스를 시원하게 들이켰다. 수골실로 가봐. 분골이 이제 막 끝났을걸. 그럼 수고해라. 안 씨는 내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밖으로 나갔다. 그의 말에 나는 고인의 유골이 있는 수골실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이제 막 분골을 끝낸 뼈가루가 분쇄기에서 목재 분골함에 담기고 있었다. 그렇게 고인이 된 부부는 한 줌의 채가 되었다. 나는 두 개의 분골함을 가슴에 꼭 품고 화장장 뒤뜰에 있는 무용고 봉안시설로 갔다. 더는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음에도 내 귀에는 여전히 들리는 것만 같았다. 10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 수천 구의 목재 분골함이 빼곡하다 못해 빡빡하게 들어차 있었다. 애처로운 사연들이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만 같았다. 그 누구보다 붉게 물들었던 그들의 생이 외롭게 잊혀가는 쓸쓸한 공간이었다. 그리움으로 서성이는 망자들의 구슬픈 노래가 바람결을 타고 내 마음 속에도 찬찬히 스며들었다. 무용고 사망자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은 평범한 봉안당이나 납골당처럼 유가족이 마음껏 드나들 수가 없다. 명절이나 혹은 유족이 유골을 찾을 때만 아주 짧게 열리는 곳이다. 그래서 더욱 아프고 애달픈 곳이 바로 이곳이다. 공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서기 전에 공과장에게 가볍게 인사를 했다. 허리를 굽혀 열심히 일하던 그가 고개를 들었다. 윤 실장, 요즘 자주 보네. 오늘은 부부시네. 공과장은 두 개의 목재 분골함을 보고는 잠시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마다 점점 무용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협소한 보관 장소이다. 이로 인해 무용고 사망자들이 이곳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예전보다 많이 짧아진 편이다. 그만큼 유족을 기다릴 시간이 줄어든 셈이다. 기간 내에 가족이 찾지 않으면 무용고 사망자들의 유골은 합장하여서 뿌려지거나 매장된다. 한마디로 이승이든 저승이든 영원히 잊힌 채 사라져 버린다. 매직을 든 공과장이 분골함 앞에 숫자를 큼지막하게 적었다. 행정서류와 대조하여 부여받은 식별 번호였다. 이곳에 온 부부는 이제부터 살아생전에 불렸던 이름 대신 식별 번호로 불리게 된다. 나는 부부의 분골함을 찬찬히 어루만지며 그들의 존함을 조용히 읊조렸다. 그것이 내가 무용고로 사망한 부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웅이었다. 더는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말고 사진처럼 행복하게 웃으시길, 힘든 것 모두 내려놓고 편히 쉬시길 바라고 또 바랐다. 오늘도 할머니 뵙고 갈 거지? 분고람을 정리하던 권 과장이 물었다. 나는 캔커피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네, 온 길에 할머니 뵙고 가려고요. 매번 감사드려요, 과장님. 캔커피를 받아든 권 과장은 어서 가서 인사하고 오라고 했다. 나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선반 쪽으로 들어갔다. 날짜 순으로 정리된 것이라 가장 안쪽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곳에 오래 머물렀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곧 내 눈높이에 있는 분고람 앞에 멈춰섰다. 분고람에는 다른 함과 다르게 숫자와 더불어 미상이라 쓰여 있었다. 신원과 이름이 분명하지 않은 유골함이었다. 춘자씨, 나왔어. 나 보고 싶었지? 나는 춘자 할머니의 잠을 깨우듯이 함 뚜껑을 가볍게 노크했다. 춘자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은 할머니의 진짜 이름이 아니다. 무료 법률공단에 근무하는 친구인 강 변호사와 함께 몇 년째 할머니의 진짜 이름을 찾는 중이다. 지문이 단 한 개라도 온전히 남아 있었더라면 신원을 확인하기가 쉬웠을 텐데 아흔의 춘자 할머니는 기억만 지워진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지문도 모두 닳아 없어진 지 오래였다. 60여 년 전 지금의 오춘자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았다. 전산화 작업이 가능한 지금과는 달리 수기로 작성했던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 듯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주민등록증 이외에 가족관계 등록부는 물론 옛 호적조차도 없다는 것이 설명되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초콜릿 푸딩을 꺼내 뚜껑을 따서 함 위에 올렸다. 춘자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다. 몽글몽글한 푸딩에 나는 어느새 할머니와 처음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춘자 할머니와의 인연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례 지도사가 되기 전에 나는 동네 작은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모아둔 신문과 폐지를 2, 3일에 한 번씩 수거해 갔다. 폐지를 챙기는 것이 막내인 나의 몫이었기에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할머니는 계절에 상관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산더미 같은 폐지를 리어카에 실어 고물상에 날랐다. 뼈가 훤히 다 드러날 만큼의 왜소한 체격에 허리는 굽어 펴지지 않았다. 그런 모습이 나의 눈에는 늘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매일 서로 마주치는 사이가 되다 보니 병원에서 잠시 쉬었다 가라고 권하기도 하고 맛있는 것이 생기면 챙겨 놓았다가 할머니께 드리곤 했다. 그럴 때면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빙그레 웃으셨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째 할머니가 보이지 않자 나는 괜스레 걱정되었다. 워낙에 고령이라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졌다. 할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경찰에 신고할 수도 동사무소에 물어볼 수도 없었다. 나는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무작정 할머니를 찾아 나섰다. 일단 동네 고물상부터 돌아다녔다. 떼약볕에 한껏 달아오른 몸을 이끌고 10곳도 넘는 고물상을 뒤지고 또 뒤졌다. 더는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니다 싶을 무렵에
찾아간 고물상에서 할머니의 집을 겨우 찾아낼 수 있었다. 사장이 일러준 곳으로 가니 좁디 좁은 골목이 나왔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이곳만큼은 시간마저도 멈춰버린 듯 했다. 골목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있는 문마다 인기척이 났다. 가뜩이나 좁은 골목에 수십 개의 가스통까지 비좁은 것 둘째치고 많이 위험해 보였다. 뒤엉킨 전깃줄에 역겹게 올라오는 시궁창 냄새, 그리고 푹푹 찌는 날씨까지 구역질이 올라왔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다. 메스꺼리던 속이 조금 가라앉아 다시 걸음을 옮겼다. 몇 개의 문을 더 지나고 고물상 사장이 일러준 출입문이 보였다. 깨진 유리창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청록색 테이프에 마음이 짠했다. 나는 할머니가 놀라지 않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아무리 조심히 두드려도 얇은 알루미늄으로 된 출입문은 요란스러웠다. 몇 차례 더 두드리고 불러도 보았지만 안에서는 그 어떤 기척도 없었다. 나는 서둘러 출입문 겸 방문을 열어 젖혔다. 눅눅하고 텁텁한 열기가 얼굴을 덮치자 숨이 턱하고 막혔다. 성인 혼자도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방이 눈앞에 드러났다. 널빤지로 대충 이어붙인 벽면에는 계절별 옷이 모두 뒤섞인 채 걸려 있었다.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는 양은 냄비 속에 불어터진 라면이 딱딱하게 굳은 것으로 보아 제대로 된 식사는 거의 하지 못한 듯 싶었다. 방안을 더 훑어내리던 그때 고장난 선풍기 날개 사이로 쓰러진 할머니가 보였다. 놀란 나는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고꾸라진 할머니의 몸이 불덩어리였다. 나는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다. 그리고는 물수건을 가져와 할머니의 몸을 이곳저곳 닦아내며 쉬지 않고 부채질을 해댔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에 나는 선반 위에 있던 약봉투랑 함께 건강보험증을 챙겨 가방에 넣었다. 곧 구급차가 도착하고 구조대원과 함께 응급실로 향했다. 그리고 이날 나는 할머니의 보호자가 되었다. 또한 할머니의 이름이 춘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다행히도 치료와 함께 수액을 맞자 춘자 할머니의 의식이 돌아왔다. 의사는 워낙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춘자 할머니와 나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노인성 치매로 인해 종종 나를 잊어버렸으나 매번 내가 건네는 초콜릿 푸딩만은 잊지 않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할머니의 거동이 점점 더 불편해졌다. 심지어 말투도 눈에 띄게 어눌해졌으며 기억도 갈수록 더욱 흐릿해져만 갔다. 한층 나빠지는 상황에 더는 안 되겠다 싶었던 나는 춘자 할머니와 함께 동사무소로 갔다. 혹여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그간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던 할머니가 살아왔을 삶이 얼마나 깝깝하고 힘들었을까. 이제는 제대로 된 도움을 받겠다 싶던 그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다.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록부 혹은 옛날 호적이라도 반드시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춘자 할머니를 모시고 경찰서 민원실에도 가보았지만 다 달아진 지문으로 인해 신원 조회조차도 불가능했다.
춘자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할머니의 이름이 진짜 오춘자인지는 알 길이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할머니의 진짜 이름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녔다. 어떤 이들은 이런 나를 보고 오지랖이 넓다고 수군댔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가족 중 누군가는 할머니를 애타게 찾고 있을지도. 어쨌건 그때의 나는 할머니가 살아생전 가족을 꼭 만났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그런 나의 바람과 다르게 시간은 춘자 할머니를 그리 오래 기다려주지 않았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던 날,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좁은 방에서 할머니는 생을 마감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음 날 온종일 보이지 않는 할머니가 걱정되어 일찍 찾아간 덕분이다. 병원 영안실로 옮겨진 할머니는 곧 무용고 사망자로 분류가 되었다. 춘자 할머니를 찾아간 영안실에서 나는 화가 났다. 평생 외롭게 살아온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기는커녕 귀찮은 일 처리쯤으로 여기는 몇몇 직원들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었다. 투덜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할머니처럼 평생 외롭게 살다간 이들을 절대로 쓸쓸하게 보내지 않으리라. 그때 그 결심이 지금의 내가 장례 지도사가 되어 이곳에 있는 이유이다. 춘자씨, 나 이제 가요. 잘 지내고 계셔. 다음에 올 때는 꼭 좋은 소식 가져올게. 인사 대신 기약 없는 약속으로 나는 춘자 할머니에게 작별을 고했다. 공과장에게 가벼운 인사를 하고 차에 오르려는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강 변호사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할머니의 셋째 여동생과 연락이 닿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긴 몇 년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매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나 또한 그 소식에 눈물이 핑 돌았다. 춘자 할머니의 진짜 이름은 가운데 글씨만 다른 오순자였다. 춘자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듬해인가? 강 변호사와 나는 젊은 시절 할머니가 잠시 머물렀다는 사찰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있을 당시를 기억하는 이들 대부분은 세상을 떠났거나 어디 사는지 찾을 길이 없었다. 그때 나와 강 변호사는 아마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어쩌면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렇게 몇 년 더 찾아 헤매다 작년 겨울 나에게 강 변호사는 이쯤에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건넸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젊은 스님 한 분이 강 변호사를 찾아왔다.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그는 동자승 시절 춘자 할머니와 같이 사찰에서 지냈다고 했다. 스님을 통해 할머니가 전라도 어느 작은 섬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때부터 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섬이란 섬을 모두 뒤지며 발품을 팔았다. 이른 나이에 섬으로 시집간 할머니는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먼저 여의고 하나밖에 없던 딸마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다. 그 충격으로 할머니는 정신줄을 놓고 전국을 떠돌다시피 다니다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슬프다 못해 기구한 할머니의 팔자에 소화기 넘어 강 변호사의 목소리에도 옅은 물기가 묻어났다. 그리고 할머니 여동생분이 윤 실장한테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래. 강 변호사도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고마워. 담담하게
말을 내뱉으려 노력하던 내 목소리에도 어느새 물기가 서렸다. 만약 춘자 할머니가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지 않았더라면 할머니의 삶은 어떠했을까? 어쩌면 기억을 잃어버린 탓에 할머니는 지금껏 생을 이어왔는지도 모른다. 사무실로 가겠다는 말을 끝으로 강 변호사와의 통화는 끝이 났다. 그와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 춘자 할머니의 말투와 똑같았다. 무심결에 올려다본 하늘, 하얀 종이꽃 수십 송이가 바람에 날려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눈을 감아 이 고백을 당신께 전해요. 저 물결에 내 마음 묻혀 또 흘려보내요. 아름다운 당신의 모습 그리울 거예요. 추억들을 꼭 껴안고서 오늘을 감사할게요. 사랑해요. Oh my everything 모두 덕분이에요. 눈을 감아 기도하며 흐르던 눈물이 그 마음이 내게 다 사랑을 배워요. 행복했던 당신의 웃음 그리울 거예요. 추억들을 꼭 껴안고서 오늘을 감사할게요. 사랑해요. Oh my everything 모두 덕분이에요.